안녕하세요. 오늘 금요 강좌를 진행하게 될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운용전략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태현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과 주요 이슈입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국제금융시장의 현황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19 전후로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로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주요 이슈입니다. 최근 그렇다면 주목해야 될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를 두 번째 단락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앞으로 금융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금융시장이라고 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주가, 금리, 환율, 상품 시장인데요. 각각에서 올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를 살펴보면서 금융시장의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익숙하신 주가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올 한 해 미국 주식시장의 흐름인데요. 크게 살펴보면 약 한 3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초인데요. 연초에는 완만한 상승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그때도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었지만 연초에도 여전히 이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경제가 괜찮을 것이다. 특히 미국 경제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연초에는 완만하게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던 폐렴이 이제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미국으로 확산되면서부터 금융시장이 이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급기야 이 중국의 폐렴이 이름이 코비드-19이라는 세계적인 이름을 얻게 되면서 이제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치료제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이 괴상한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주식시장이 이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상승하던 미국 주가가 3월 9일 날을 시작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수차례 발동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략 이제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 이상 빠지게 되면 베어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2월 말에서부터 3월 하순 정도까지 주가가 34% 정도 하락합니다. 베어 마켓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죠. 이때 이제 금융시장의 패닉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우리는 이를 이제 미연준이라고 부릅니다. 미연준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그 정부에서 각종 대책을 내놓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3월 하순부터는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계속 상승을 해서 9월 2일에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역사적 고점까지 상승을 합니다. 즉 하락했던 것보다 더 많이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 이후로 조금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은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유럽과 한국의 주가인데요. 유럽하고 한국의 주가도 거의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워낙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미국하고 기타 나라들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동조화된 영향도 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참고로 전체 주식시장의 약 한 55% 정도 됩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두 번째 규모인데 그거에 한 8% 정도 되는 걸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크고 그 주식시장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 중에 코스피, 블루라인은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주가가 3월 19일 날 저점을 찍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1458을 저점으로 반등을 했고요. 아까 앞에서 보셨던 미국 주식 가격과 비슷하게, 미국 주가와 비슷하게 이후로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락폭을 대부분 되돌렸고요. 지금도 여전히 매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중에서 오렌지색 스톡스 600이라고 되어 있는 그래프가 유럽 주가입니다. 근데 유럽 주식은 보면은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반등을 했지만 회복하고 있지 못한데, 유럽은 사실 경기 불황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미국이나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성장 동력이 적었다고 여겨져 왔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타격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럽의 주가는 이전만큼 회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거기다가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단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화끈한 어떤 정부의 재정 정책이라든지 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주가가 다소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금리입니다. 금리는 주가에 비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가는 아까 3단계로 나눴다면 금리는 4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연초에는 금리가 완만하게 하락합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 국채 10년 만기 국채 금리인데요. 연초에는 완만하게 하락을 해서 연초 대비해서 한 28bp 정도, 0.28%입니다. 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중국하고 이제 갈등이 계속되었고, 무역 관련해서 갈등이 지속되었고, 또 이제 미국 연준이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또 계속되면서 금리는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코로나19가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금리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금융시장에서 주식과 금리가 이제 드디어 불황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금리도 떨어지고 주가도 떨어지는 시기가 되는데요. 이런 현상을 이제 리스크 오프라고 합니다. 위험 자산인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주가는 하락하고, 그다음에 안전 자산인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는 내려가는 거죠. 그런 상황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적인데 3월 중순이 지나가면서 특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합니다. 65bp, 0.65% 정도 10년물 금리가 상승하는데요. 이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미국 국채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고 믿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미국 국채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미국 달러화라는 현금을 쥐어야겠다는 그런 수요가 커지면서 이때는 셀오프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모든 자산을 다 파는 것이죠. 주식도 팔고 채권도 팔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금, 기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현금을 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리가 반짝 급등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이제 통화 수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정책이 나오면서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화되고, 이후에는 이제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한 0.5%에서 1% 정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금리가 이제 낮은 수준에서 아주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것은 역시 이제 한국 국채와 이제 독일 국채의 모습입니다. 한국 국채와 독일 국채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한국 국채와 독일 국채도 처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불황을 인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역시 3월 중순 정도 들면 셀오프 현상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채권 가격마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후에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독일 국채, 한국 국채도 낮은 금리 수준을 계속 지속합니다. 근데 살펴보면은 지금 갈색 선이 독일 국채인데요. 독일 국채 금리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오른쪽 축을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의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무엇이냐면 전체 채권 시장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초에도 이미 한 15%, 전체 채권 시장의 한 15% 정도가 마이너스 금리였는데요. 최근에는 그 수준이 25% 정도까지 증가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제는 돈을 빌리는 자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고 예금을 맡긴 자가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약 25%가 오히려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빌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제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이 매우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환율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를 달러화 인덱스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DXY 지수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로화, 그 다음에 스위스 프랑, 일본 엔화, 캐나다 달러, 영국 파운드와 스웨덴 크로나 이 6개의 다른 통화에 대비한 가치를 인덱스 형식으로 나타내주는 지수인데요. 이 지수는 이제 1973년도가 배기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1973년도가 어떤 시기냐면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이제 근본위 체제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시기입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종식되면서 이제 달러화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를 이제 100으로 해가지고 숫자가 커지면은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거고 기타 통화들이 약세가 되는 거고 숫자가 작아지면은 이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겁니다. 달러화 지수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연초에는 달러화가 슬금슬금 좀 강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제일 큰 이유는 사실 미국 경제가 다른 유럽이나 이런 경제들보다 조금 낫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달러화가 조금씩 이제 상승세를 보이다가 어느 순간 폭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인데요. 코로나19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으로 확산되면서 금융 중심지라고 여겨지는 맨하튼까지 확산될지도 모른다. 이미 지금 상황에서는 다 확산됐기 때문에 옛날 얘기지만 그 당시에는 맨하튼이 코로나19에 감염될지 안 될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달러화 가치가 크게 떨어집니다. 크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달러화 가치가 다시 급등을 합니다. 달러화라는 것은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데요. 달러화라는 것은 경제가 만약에 미국 경제가 조금 안 좋아지면은 당연히 논리적으로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안 좋아지면 미국의 통화인 달러화가 좀 약세가 되는 그런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다가 이 경제가 안 좋아지는 게 아주 심각해져서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달러화가 강세가 되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걸 이제 달러화의 스마일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경제가 아주 안 좋아지거나 또는 경기가 아주 좋아졌을 때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정확하게 이제 3월 달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기 우려 때문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이후에 이 문제가 코로나19 문제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 이제 글로벌 경기가 하강한다고 느껴지자마자 달러화가 아주 이제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여러 세계 중앙은행들이 통화수합이라는 체계를 구축하고 달러화 가치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 인해서 이후로는 달러화의 가치가 점점 이제 약세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해서도 좀 굉장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 덕분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원화 가치도 미국 달러에 비해서 조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것은 귀금속 가격인데요. 금, 은 같은 이제 귀금속 가격인데 귀금속 가격 최근 여러분들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금 가격,
은 가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제 애들 돌반지 같은 것을 예전에는 그 한돈을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돈을 주고 줄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금이라는 것은 사실 살펴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게 장신구로서의 가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에 퍼진 불황의 그림자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믿을 것은 금밖에 없다는 거죠. 달러와 100달러짜리 지폐를 쥐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면은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희귀한 자산인 금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금 가격은 꾸준히 상승합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또 영향이 더해지냐면은 중국에서 또 이제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이제 골드러시라고 불리는데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워낙 그전에도 금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나면서부터 금이라는 것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자산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 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 가격이 한 8월 중순 정도까지 크게 오릅니다. 이후에는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더는 이제 금 가격은 달러화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금 가격이 결국에는 달러화로 표시되고 달러화가 또 이제 금 가격 대비 표시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달러화가 약세가 될수록 금 가격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안전 자산에 대한 수요와 달러화 환율에 의해서 금 가격이 이제 크게 변동했고 최근 코로나19 이후에서는 크게 올라서 8월 6일 기준으로 이제 온스당 2,064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역사적 고점을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상품 시장에서 올해 또 가장 특이한 현상을 살펴보자면 유가입니다. 이제 유가는 올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우리가 농담 삼아 요즘에는 기름값이 물값보다 더 싸라는 얘기를 한 적은 오래됐지만 기름값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70년대 오일 쇼크 사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유가라는 것이 이제 전략 비축류 같은 것들도 있고 유가가 이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4월 20일 날 석유가 한 1배럴에 마이너스 37.6달러까지 하락합니다. 마이너스라는 건데요. 석유를 이제 사실 사는데 돈을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주면서 가져가라고 맡기는 거죠. 석유가 주로 이제 현물로 많이 거래되는 데가 오클라호마의 쿠싱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이곳에 저장소의 용량이 꽉 차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석유를 가져갈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서까지 가지고 있는 석유를 제발 가져가라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이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미국이 석유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석유를 해외에서 계속 수입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중동으로부터 많이 수입을 해왔고 미국의 석유의 수요량이 전 세계의 뭐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컸었는데요. 미국이 이제 수년 전부터 셰일 오일이라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서 그 셰일 진흙 같은 곳에 숨어 있는 땅속 깊이 숨어 있는 그런 기름을 추출하기 시작하면서 미국이 이제 석유 수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면에 이제 석유를 쓰는 곳은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태양광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체 에너지 이런 붐이 일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의 수요, 석유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지만 생산량은 점점 많아지면서 석유 가격은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요. 올해는 여기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돌아다니지만 한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동 자체를 폐쇄시켰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다 그 드라이빙 운전을 해가지고 움직이는 나라인데 그렇게 이동을 제한하다 보니까 석유의 수요도 줄어들고 또 이제 생산도 줄어들고 공장을 못 돌리니까 생산도 줄어들고 뭐 수출도 줄어들고 수입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석유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비록 이제 4월 20일 하루였습니다. 석유 가격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것은 하루였지만
지금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여전히 석유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또 만약에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뭐 재확산되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면 또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언제든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주가, 금리, 그 다음에 귀금속 시장도 살펴봤는데요. 유가를 포함해서 그 상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그러면 국제 금융 시장에서 주요 이슈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의 고착화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 미국의 전미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홈페이지의 내용인데요. 코로나19로 미국이 역사적으로 가장 길었던 128개월 정도 지속됐다고 합니다. 12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경기 확장이 종료되었다,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선언문 같은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미국이 불황, 영어로 리세션이죠. 리세션에 접어들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데요. 대개는 2분기 연속 GDP가 줄어들면은 이를 불황기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미경제연구소에서 올해죠. 올해 2월이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 미국은 경제가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불황기에 접어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던 미국의 경제가 이제 성장을 멈추니까 이제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신호탄 같은 것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왼쪽 그래프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고요. 오른쪽이 미국 실업률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분기별로 쭉 2.9, 1.5, 2.6, 2.4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1분기 들어서 5%, 연율로 5%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GDP가 줄어드는 거죠. 경제활동, 경제 규모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2분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31.4%로 매우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 참가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설문조사를 해놓은 결과인데요. 3분기부터 경기가 뭐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기는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은 1분기, 2분기에 줄어들었던 것보다는 반등의 폭이 적습니다. 이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경제 성장률이 크게 이제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실업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실업률이 1월 달이 3.6%, 2월 달이 3.5%, 3월 달이 4.4%였습니다. 거의 이 정도면 완전 고용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던 미국의 실업률이 4월 달에 되니까 14.7%까지 크게 상승합니다.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는 거죠. 미국은 이제 템포러리 잡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에 처하게 되면은 당장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이 바로 GDP에 반영이 되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나서 여전히 지금 조금 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거는 사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라고 불리는 곳에서 그 위원들이 예측한 그 미래의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분기에 한 번씩 FOMC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하는데요. 보시면 올해는 한 3.7%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내년에는 4% 성장으로 회복한 다음 22년, 23년이 3%, 2.5%로 점점 줄어들면서 장기적으로는
실질 경제 성장률이 1.9%까지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이 비록 이제 마이너스에서는 벗어나지만 앞으로는 과거만큼의 그런 성장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거죠. 저성장 체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이제 큰 컨센서스고, 미국 경제가 그렇다면 전 세계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 저물가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1923년에 독일의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돈의 가치가 너무 낮아서, 종이보다도 더 낮아서 돈으로 이렇게 연날리기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 교과서나 또 뭐 어떤 경제학 칼럼 이런 것들을 한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때가 이제 초인플레이션 시대인데요. 이때는 이제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 거죠. 물건 가격은 크게 오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막 껑충껑충 뛰는데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져서 종이만도 못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빵 조각 하나를 사기 위해서 큰 리어카에다가 돈을 이렇게 쌓아서 가야 되는 그런 그림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중앙은행이라고 하면 돈을 만드는 곳이죠. 중앙은행에서 가장 큰 책무가 뭐였냐면,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죠. 이제 물가가 높지 않도록, 물가가 이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가장 큰 책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의 가치가 어느 수준 이상, 어느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해야지만 경제가 순항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약간 어떻게 보면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이야기가 돼버렸는데요. 오른쪽은 이제 템플턴 이머징 마켓 그룹 회장인 마크 모비우스가 올해 이제 발간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는 책인데요. 인플레이션이 미스입니다, 미스. 미스라는 건 신화죠, 신화. 그리스 로마 시대의 신화 같은 얘기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찾을 수 없고, 이제 세상에는 디플레이션, 물건값이 계속 떨어지는 시대라는 것이죠. 실제로 보시는 그래프는 미국의 코어 PC,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수고,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연준이 목표로 하는 물가 지표기도 하고요. 미국의 물가와 세계의 CPI, 이것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이것들을 살펴보면 95년 이후로는 계속 낮은 수준, 2000년대 접어들어 가지고는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저물가가 고착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2%를 이제 물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2%라는 것은 물가가 2%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그런 목표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오히려 2%를 하회하는 현상이 10년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물가의 2%의 목표라는 것이 과거에 너무 높은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였다면, 지금은 물가가 너무 낮은 물가를 다시 물가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목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이죠. 물가가 왜 이렇게 낮은가? 그리고 사실 물가가 낮은 것이 크게 문제가 되나요? 하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얘기가 있겠지만, 사실 물가가 낮다는 것은 임금 상승률이 낮다는 것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합니다. 사람들이 사실 내년에 올해보다 더 임금을 많이 받고, 또 그다음에 더 많이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제 임금이 사실 계속 똑같거나 오히려 더 줄어드는 현상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가 점점 낮아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제 활동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물건값이 내일이 오늘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했을 때 빨리 지금 소비를 하게 되는데, 물건값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싸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를 계속 미룹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거고, 경제 활동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은 경기가 점점 위축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저물가가 왜 또 일어났냐?
그것을 살펴보면은 인구 구조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추계인데요. 올해 65세 이상의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한 16% 정도 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 얘기하고 있고 2060년이 되면은 그 비중이 한 44%까지 증가합니다. 전체 인구의 대략 한 절반이 좀 못 미치는 숫자가 65세 이상의 인구가 된다는 건데요. 이 말인즉슨 이제 소비를 주도하는 연령대가 점점 줄어들고 줄어든다는 겁니다. 소비를 점점 하지 않고 노년층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다가 기대 수명이 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당장 지금 소비하기보다는 내가 사실 어제는 내가 80살 정도면 이제 이 생을 마감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새로운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내가 한 90살까지 살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드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소비를 미룹니다. 왜냐하면 80부터 90까지 돈을 써야 되니까요.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점점 노령화가 많아지고 이제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점점 줄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물가를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인구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그다음에 기술 혁신.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라는 게 사실 지금 100만 원에 사고 있지만 과거 10년 전에도 그 핸드폰 가격이 대략 한 80에서 100만 원 사이였거든요. 근데 그 성능을 살펴보면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혁신들을 또 살펴보면은 사실 물가가 이런 기술 혁신 요인에 의해서 굉장히 낮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기대 수명 연장, 또 거기다가 이제 사실 아시아 지역, 특히 이제 중국이라든지 최근에 베트남 이런 지역에서 이제 생산을 아주 저임금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초과 상태. 물건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점점 늙어가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생산은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공급 초과 상태가 지속되니까 물가가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이 물가가 아주 낮은 게 고착화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그래도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사실 이동을 아예 제한을 했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서는 아주 특별한 허가된 상황이 아니면은 이동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소비를 할 수가 없죠. 레스토랑에 돈이 있어도 가서 쓸 수가 없으니까 레스토랑을 방문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물가가 낮은 상황이 아주 그냥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저금리 기조 보면은 왼쪽 그래프가 미국 그 연준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3월 달에 연준이 긴급 FOMC를 2번 소집을 해서 금리를 2차례 인하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준금리를 제로 금리로 낮춥니다. 0에서 0.25%를 목표로 하는 기준금리를 목표로 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의 다른 금리들도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금리를 연준이 낮춘 다음에 이런 낮은 제로 금리를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고 수차례 계속 밝힙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도 밝혔고, 그 다음에 정책 결정문을 통해서도 밝혔고, 앞으로 상당 기간 미국의 기준금리는 매우 낮을 것이에요라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오른쪽은 다 플랫이라고 하는 건데요. 미국의 금리를 연준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제 올해, 내년, 그리고 2022년, 그리고 2023년까지 기준금리는 현재 수준 0%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롱걸텀 아주 장기간이 되어서야만 그때서야 금리를 조금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처럼 이제 세계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또 저금리 기조가 이게 고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자산 가격 상승입니다.
어쩌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저물가와는 좀 상충되는 이야기인데요. 이 또한 이제 현재 경제 상황을 잘 나타내주는 말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소비재 가격은 하락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부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IMF에서 집계하고 있는 글로벌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집값들을 추계를 해가지고 평균을 내놓은 것인데요. 계속 보면 계속해서 쭉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도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도 이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IMF 자료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 실질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것은 물가를 뺀 주택 가격 상승률에서 물가를 뺀 숫자인데 10%가 넘어가는 곳들도 있습니다. 이제 1분기 기준으로 10%가 상회하는 곳들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앞에서 살펴보았던 저금리 추세라든지 뭐 인구 구조의 노령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들에 이제 기인했을 텐데요. 이런 주택가 부동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금융상품 가격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주가도 상승하고 금리도 하락하고 신용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주식, 채권, 신용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이제 살펴보면은 사실 근로소득보다는 지대소득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또 이제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래서 보면은 이런 이제 금융상품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의 자산 가격 상승이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주요 이슈로 뽑아보았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이제 완화적 통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제 경제 정책 중에서 세입에 기반한, 그러니까 텍스죠, 텍스 세수에 기반한 정부가 하는 정책을 말하는 건데요. 그다음에 통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발권력.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만이 가지고 있죠. 한국은행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발권력, 돈을 낼 수 있는 발권력에 기반한 정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자 이제 정부는 재정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실시하고 중앙은행은 통화 정책을 통해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실시를 합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 정책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하고 의회가 이제 4차례에 걸쳐서 GDP의 약 47% 정도 되는 2.9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실시를 합니다.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가계라든지 소기업,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그다음에 이제 특정 산업, 뭐 주정부, 뭐 공중보건, 뭐 그런 것들에게 이제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치지 않고 최근에 또 논의되고 있는 거는 이제 1조 6천억이냐, 2조 2천억이냐를 두고 이제 추가 부양책을 실시를 할 건데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이 해야 되느냐를 두고 또 양당이 또 언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규모의 문제지 4차 경기 부양책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보시는 그래프는 왼쪽은 재정 적자고 미국의 재정 적자고 오른쪽은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입니다.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제 세수 들어오는 세수보다는 나가는 돈,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채가 올해 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GDP의 한 80% 정도였었는데 4월 달 기준으로 한 105%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제 더 추가적인 재정 부양을 하면서 이런 이제 정부 부채 비율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가 늘어나다 보니까 뭐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완화한 긍정적인 효과는 있었지만 만약에 앞으로 이제 이 사태가 좀 더 지속된다면은 과연 이제 이
추가적인 재정 여력이 있을지, 특히 이제 미국이 아니라 기타 나라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런 신흥국들은 과연 이런 재정 여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제 중앙은행들은 사실 정부보다 더 빠르게 코로나19 위기에 이제 대응을 합니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의회와 합의를 해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은 사실 그 통화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기구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정부보다 좀 더 빠르게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내놓습니다. 우선 이제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빠르게 인하를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프에서 보면 주요국들의 기준금리가 이제 0%가 아닌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높은 편이고 다른 나라들은 다 대부분 0%거나 유럽은 마이너스입니다. 유럽이랑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진국 중에서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아닌 것을 찾기가 힘든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 수단이 금리 인하인데 금리를 더 인하할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게 아니고 앞으로 금리를 0% 수준인 지금처럼 이 낮은 수준을 더 길게 지속할 거야라는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계속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0% 금리를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게. 금리가 인상하는 일은 아마 한동안 없을 거야 하는 그런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서도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지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뭐냐면 중앙은행의 이제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총계인데요. 보면 까만색 선이 미국 연준이고 주황색 선이 유럽 중앙은행인 ECB인데요. 이제 통화를 금리 인하만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충분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그다음에 MBS를 사고 정부 기관채를 사고 그다음에 뭐 회사채를 사면서 통화량을 계속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매월 미국 국채에 한 800억 달러 정도를 매달 순 매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400억 달러 정도의 MBS도 순 매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중앙은행이 정부의 채권, 정부의 부채를 계속 매입해 주니까 사실 2019년 말 기준으로 미국 중앙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약 한 13% 정도를 중앙은행인 연준이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는 또 이 규모가 또 계속될 것입니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는 그래프의 자산 총계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고 그 의미는 이제 중앙은행이 보유할 정부 부채가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이제 연준이 새로운 그동안에는 잘 하지 않았던 조치를 내놓는데 그게 뭐냐면은 긴급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긴급 대출 프로그램이 뭐냐면 사실 그동안 중앙은행의 불문율은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통화량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되니까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만 자금을 공급하기가 힘든 거죠. 은행을 통해서 비금융 기관으로 퍼져나가고 기업을 통해서 가계로 퍼져나가야 되는 통화량이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급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종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비금융기업이라든지 그다음 심지어 지방정부 또는 가계에 광범위한 자금을 직접 공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PDCF라는 말 옆에 괄호가 있는데 괄호 3.17은 3월 17일입니다. 여기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 날짜별로 연준이 신속하게 이제 새로운 긴급 대출 프로그램들을 내놓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본원 통화를 이제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이제 초완화적인 사실 그 통화 정책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상당 부분 이제 막아준 역할을 하였는데요. 아까 재정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준 중앙은행도 계속 이런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는 건 사실입니다. 또한 이제 이 위기가 코로나19 위기가 잠잠해지지 않고 만약에 다시 확산되고 더 커진다면 그때는 과연 어떤 일을 더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정책 여력에 대한 의문도
계속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의 현황을 첫 번째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해봐야 될 주요 이슈들을 3가지 정도 정리해봤는데요. 이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결론을 좀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 금융 시장을 살펴보면은 코로나19 위험이 여전합니다. 저희도 마스크를 쓰고 계속 생활을 하고 있고, 코로나19의 백신이 언제 발표될지 또 치료제가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코로나19에 의한 그 위협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험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기대 수익률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주가는 너무 높고 금리도 너무 낮고 뭐 금 가격도 너무 높은데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해야 적정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찾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여전히 위험이 아주 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찾기 위해서 더 위험한 곳으로 투자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search for yield라고 하죠. 수익을 찾아서 사람들이 막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그런데 앞에 살펴봤듯이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는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을 때 더 추가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즉 위기 발생 시 정책 여력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제 동일한 수익 확보를 위해서는 과거보다는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 이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시대이니까 이제 적정한 이제 수익을 찾기 위해서는 더 이제 위험을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똑같은 1bp 0.01%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과거에 뭐 한 단위 정도의 위험을 부담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똑같은 수익을 위해서 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앞으로는 위험 관리가 좀 더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막무가내로 과거와 똑같은 정도의 수익을 얻겠다고 투자를 하게 되면 위험을 너무 많이 지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의 코로나19 시대와 다르게 그때는 정부와 중앙은행도 정책 여력이 줄어들어서 지금과 같이 위기를 해결해 나가지 못할 시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제 금융시장의 이제 현황과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제가 여러 가지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현상들을 설명하고 또 한번 기억해봤으면 좋겠다는 이슈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나머지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또 이 강의를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지 이메일이나 또는 저희 한국은행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건강하시고 다음 기회가 된다면 적절한 기회에 또다시 찾아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